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금주에는 이 불과 며칠 사이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뭐 일본 자민당의 참여연 선거 완승과 또 한국 내 사드 배치,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한 이 국제상설재판소 판결, 정말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예, 국제관계라고 그럴 때 이 관계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한 현상이나 변수를 독립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들의 관계들 속에서 종합적으로 국익을 위해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게 제가 늘 머리에 두고 있는 핵심이고요. 그래서 먼저 남중국해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분쟁중재기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설중재재판소가 있는데 어제 12일에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이 여태까지 주장해오던 역사적인 연원에 의한 영유권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네. 최종적으로 판결을 했고요. 또 중국이 이 해역 여러 산호섬들과 여러 산호섬들에 민간이나 군이 사용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을 건축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지역들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들과 영유권을 이렇게 갈등이 있는 동시에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재판소의 판결은 필리핀의 제소에 의해서 진행된 거지만 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중국과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일단락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관련국과 국제사회가 다 인내하면서 타협하지 않으면 오히려 막다른 골목으로 다다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유는 국제관계가 국내 정치에 비해서 더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로 국제사회의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주권 국가 위에 상위 권력이나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결정을 중국이 무시하면 무시될 수도 있는 건데요.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제사회와 필리핀과의 갈등이 수준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중국도 아마 반발은 하고 있지만 수위를 어느 정도 해야 할지 아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드 문제 아까도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온 국민이 찬반 논란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또 이 와중에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많이 얘기되던 이야기는 좀 빼고 말씀을 드리면 나무보다 숲을 본다는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근본적으로 이것은 북한의 핵과 로켓 기술 그리고 그 능력이 대한민국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이미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얽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무리 해구산을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줘도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의 손해를 희생을 각오하고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론적으로 보자면 북한 핵에 대한 억지는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인데 북한이 안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의견 일치를 보아서 4차 핵실험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나서서 역대 최강의 대북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도 실효성에 좀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이 이후에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로켓 발사와 SLBM이라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로켓을 또 이렇게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막다른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중국 내 여론도 지금 보복하겠다, 반한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좀 차갑게 볼 것은 중국은 언론이 상당히 잘 통제되어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보다도 중국 정부는 언론과 여론을 잘 통제하고 잘 활용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 되고요. 그리고 네. 또 경제와 무역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한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마치 남용하는 약과 같아서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무역과 그 경제 서로 상호 종속되어 있는 것이 이미 어떤 뭐 인위적인 그런 무역 보복이나 이런 것을 쉽게 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비효율적이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은 뭐 미국과 서방 세계와의 무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정도의 차이일 겁니다. 네. 또 이 마지막으로 10일에 있었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자민당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네. 그 의미 좀 어떻게 보시는지. 7월 10일에 있었는데요. 이게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지금 현재 연립 여당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146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헌법 개헌에 찬성하는 오사카 유신회가 12석, 그리고 일본의 마음을 중시하는 당이 3석, 그리고 무소속 4석. 이게 이제 개헌을 찬성하는 당인데 모두 165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3분의 2선이 162선인데 이거보다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베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이제 개헌을 시도하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발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문제는 아마 믿기로는 일본 국민들이 그 국민투표에서 부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 선거 결과로 아베 정권이 일본 국내에서 더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부쩍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일본을 좀 더 이렇게 일본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 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일본의 동북아에서 힘을 실어주면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모두가 좀 지혜를 좀 더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래저래 참 지혜를 많이 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